네, 이제 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독 상공회의소 마틴 henkelmann 대표님께서 독일 중소기업 코로나 회복 현황과 경쟁력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마틴 henkelmann 대표님께서는 현장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화상으로 저희가 현재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의 안내에 따라서 통역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테이블 위에 있는 리시버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영상으로 마틴 henkelmann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it is my honor to introduce to you Dr. Martin henkelmann, the President and CEO of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네, 제 말씀 잘 Sorry for these 들리시죠? technical challenges here. 네, 지금 Somehow 이렇게 the 영상으로 context of 연결하는 screen 것이 sharing, the voice got lost. 항상 좀 어렵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really I'm delighted to be with you and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성남시티 성남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저의 경험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독일의 중소기업의 사례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독일에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을 미텔슈탄트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연간 매출의 기준이 5천만 유로 미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 자산이 4,300만 유로 미만이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두 가지 정의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직원 수가 500명 미만 그리고 250명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정의를 하지만 정성적인 기준으로도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소유권이라든지 그리고 통제, 리더십이 한 명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세대에 걸쳐 가족이 소유를 하거나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사실 수출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부문 같은 경우, 서비스업 같은 경우 사실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니치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제품을 독일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중소기업들은 좀 더 유럽 시장으로 확장을 하고 전 세계 기업을 시장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그리고 많은 국가들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시장으로도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독일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중심이고요. 여러분들께 몇 가지 독일 중소기업의 세부 수치들을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 전후가 거의 3조 4천억 유로로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직원 수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20만 명 정도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직원들 중에서 56%가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중소기업이 독일 경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법인세를 내는 금액이 670억 유로 정도가 됩니다. 또한 수출 규모도 상당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2,150유로 수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대기업들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 조달원이 다양한데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바로 자기 자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해서 조달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을 의미합니다.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금 조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펀딩 같은 경우에 공적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적 자금 투입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독일 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 세계 시장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독일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직업훈련에서 그 참여도가 상당합니다. 프로그램을 마련을 할 때 직업훈련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직업훈련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60%가 젊은 인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이런 직업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이러한 직업훈련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업교육이 필요한지 그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설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이라든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라든지에 대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직업훈련생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한 기업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설계, 기획, 그리고 이행시에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나 직업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직업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에게 혜택도 주어집니다. 일단 훈련을 3년 동안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중소기업에서 매력적인 조건으로 근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훈련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한 인력을 바로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 인구가 거주하는 이런 적은 지역에도 중소기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큰 대도시에만 중소기업이 아니라 독일 전역에 중소기업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은 직원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중소기업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자본 조달에서 보셨듯이 30% 정도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고 대부분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 구조가 매우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창립자가 그 위기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지배 구조가 탄탄하게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배 구조를 통해서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족 기업도 있고 또 향후 세대를 염두에 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상장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중소기업들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독일 전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된 구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재산에는 의무가 따르며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대대로 기업을 운영해온 기업이라면 직원이라든지 지역사회를 위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독일의 경제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공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독립성이 있고 또 기업가 정신이 있고 또한 혁신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20년 동안 운영을 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혁신을 이룸으로써 더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이 구조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혁신을 추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혁신을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새로운 제품을 테스트도 해보고 혁신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혁신을 통해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앞선 발표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역 사회에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향후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뢰성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뢰성도 이렇게 독일 기업들이 중시하는 요소이고요. 신뢰성과 신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주와 직원들 간의 신뢰성도 중요하고요. 또한 기업과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신뢰성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뢰성을 통해서 또 지방세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독일 중소기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독일 중소기업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비해서 1.3% 감소를 했습니다. 제조업 부문이나 건설 부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여러 가지 봉쇄 조치나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향세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 같은 경우에는 0.3% 감소했습니다. 2019년에 비해 0.3% 감소한 수치이고요. 일단 2021년 9월 기업 조사 내용을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 많은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기업들이 2021년을 지나면서 사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하반기에 들어서 이렇게 성장이 사실 조금 더 다시 독일에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면서 조금 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현재 당면한 도전 과제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급망이라든지 교통 수송비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큰 도전 과제가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꼽았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사실 숙련된 노동자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독일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숙련된 노동자를 보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게 되면서 지금 노동 시장이 조금 더 빈자리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체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즈니스 상황을 보면은 2021년에 지금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기업별로 이러한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현재 도전 과제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독일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새로운 총리가 취임을 하는데요. 3인당 그리고 자유당, 녹색당이 함께 출범을 해서 약간 중도 좌파적인 성향의 정부가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일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렇게 디지털화, 혁신, 기술 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렇게 새로 합의된 연정 협상에서는 인프라를 통해서 빠르고 민첩한 독일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계획한 프로젝트의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해결이 되고 나면 어떻게 이러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여러 가지 규제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업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결정들 그리고 규제들을 발표를 했고 또한 주가 더 많은 개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또한 빠르고 민첩한 독일을 만들겠다라는 그 방향은 긍정적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었는데요. 지금 연방중소기업연합에서는 이러한 연정 협상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환영을 하지만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EO 분들께서는 이제 하나의 그렇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독일 정부가 너무나 세계적인 환경보호 챔피언이 되는데 치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환경 문제에 앞장서겠다라는 의혹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우려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중소기업의 도전 과제가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면 한 가지가 바로 그린 경제입니다. 지금 경제를 그린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매우 강하고요. 기술과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도 그린 부분에 그리고 환경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행들도 바꿔야 그린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topic like green finance getting more 그리고 important. 그린 Companies 파이낸스 cannot 역시 loans 중요합니다. anymore if they invest in sectors which are 만약에 not 환경 considered to be 친화적이지 green 않은 anymore. 환경을 그리고 All 청정을 these 고려하지 actions 않은 will 프로젝트에는 더 be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그린 파이낸스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같은 경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인구에서 이러한 디지털화가 수용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습니다.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도전 과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화율을 높이는 것이 독일의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수출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국제 무역입니다. 국제 무역을 할 때 장벽도 있고 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국제 무역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이나 장벽을 통해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거나 해외에 물건을 팔 수 없거나 이렇게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멕시코에 수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지역 당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지역에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통해서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위한 중요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Dr. Martin Henkelmann, for giving your presentation and sharing your insight with us. 네, 독일의 현황과 사례를 공유해 주신 마틴 henkelmann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는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성장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성남시 소재 기업 에브리봇 박상두 전무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브리봇 주식회사 전무이사 박상두입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이렇게 저희 회사를 사례로 발표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가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성장 경험과 시사점인데요. 이 초유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희라고 특별한 묘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으로서 R&D 중심의 기술력과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실행력을 바탕으로 경영한 것이 다행스럽게 좋은 성과를 좀 냈고요. 저희 외에도 좋은 성과를 낸 기업들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할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아이템 가지고 사업을 했는가라는 시장 분석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한 내용 그리고 마케팅 전략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브리봇은 2015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현재 약 만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3년 정도는 로봇 청소기 시장 진입 단계입니다. 세계 최초로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개발해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코넥스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년하고 19년은 거의 저희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상품성이나 품질 측면에서 인정받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를 보면은 저희가 로봇 그 청소기 대중화와 그리고 글로벌화 시키는데 한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그 세계 인류 기업인 삼성전자에 저희가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ODM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금년 5월에는 걸레가 3개 달린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개발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3스핀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올 7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10월에는 그 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 인정받아서 저희 대표이사께서 국가로부터 산업 보장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홈 서비스 로봇의 개발을 위해서 AI 융합 연구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 청소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제가 이름표를 달아놨는데요. 그 청소기는 그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제 빗자루하고 뭐 손걸레 이렇게 청소를 했었는데 진공 청소기라고 하는 것이 1980년대 말 정도에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진공 청소기를 다양한 모델로 진화시켜 왔었는데 그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콘센트를 꼽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배터리 기술이 많이 그 향상이 되면서 무선 청소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요 회색 있는 부분이 그 무선 청소기입니다. 무선 청소기인데 이게 약 전체 청소기 시장에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나왔던 유선형 그 진공 청소기는 점점 그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파란색이 로봇 청소기인데요. 로봇 청소기는 매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는 로봇 청소기가 청소기 시장을 많이 더 장악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현재 로봇 청소기 보급률이 약 5% 정도를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년 약 46%씩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로봇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주택 구조의 현대화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과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그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가사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고 편리함과 여유로운 삶 그리고 또 다른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사 노동을 기계에 맡기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 그 로봇 시장의 성장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세계 로봇 시장은 매년 17% 이상 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중국은 로봇 청소기 시장을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매년 28%씩 성장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의 글로벌 1위 기업이 미국의 아이로봇인데요. 아이로봇은 2016년도부터 매년 19%씩 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아이로봇이라는 회사에서는 그 브라바라고 하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도 만들고 있는데요. 2019년 한 해에 미국의 아마존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2,500억 원어치 그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서양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카펫 문화인데 이쪽 지역에서도 물걸레 청소기 시장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을 공략하려면 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보스핀 기술입니다. 우리가 청소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바닥에 뭐 얼룩이나 찌든 때가 있으면은 마른 걸레로는 닦이지 않습니다. 뭐 진공 청소기로도 안 닦입니다. 이때는 젖은 걸레로 반복해서 문질러 닦아야 청소가 됩니다. 그러나 로봇은 이동을 하려면 또 바퀴가 있어야 됩니다. 다리가 있거나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걸레질을 하는데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청소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로봇에서 바퀴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걸레가 회전하면서 바닥 청소도 하고 이동도 하는 그런 로봇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율주행하는 것 중에 이제 자기가 내 로봇이 집안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자기 위치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위치를 인식하고 지도를 그리고 집안에서 꼼꼼하게 청소한 곳과 청소하지 않은 곳, 지나간 곳과 지나가지 않은 곳을 지도를 그리면서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거를 하는 것이 라이다와 스마트 매핑이라고 해서 카메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술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IoT 기술 이런 것들은 로봇을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특히 저소음, 청소기가 시끄럽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청소기를 돌려야 되는데 너무 청소기가 시끄러우면은 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구 장치를 저소음으로 개발해서 도서관 수준인 43데시벨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잔다거나 음악 감상을 한다거나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했는데요. 등록되어 있는 것이 76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56건은 출원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소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은 저희는 신기술 개발을 늦추지 않았으며 개발된 신기술은 제품에 바로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판매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구매 여력에 맞게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지난해 49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판매하는 사이트는 온라인, 홈쇼핑, 특판, 수출, 오프라인 게 다양하게 있고요.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온라인 쪽에 매출이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쪽으로 영업 마케팅을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온라인 쪽이 유통에 대한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더 수익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올해부터는 또 SNS 쇼핑 라이브를 시작했으며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부터 해외 2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아마존닷컴을 시작으로 저희가 직접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유럽의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주요 국가와 인도, 일본, 싱가포르 이런 국가에도 저희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의 장점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중간 유통상임을 별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직접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역시 유통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브리봇은 AI 홈 서비스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현재는 그 청소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청소기에 이어서 다음에 할 상품군으로는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봇의 그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사물 인식과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를 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설립한 AI 융합 기술 연구소에서는 각 가정마다 집사처럼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홈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 성남시에 바라는 그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의 판교가 아시아 실리콘밸리로서 지리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비즈니스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 본사 직원이 60명 정도가 판교에서 근무하는데요. 대부분 그 서울, 안양, 수원, 용인 이런 데서 그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그 주거 시설이나 그 교통망 확충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뭐 계획은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좀 저희로서는 시급하게 개선이 됐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상품을 소비자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홍보 마케팅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 관내 그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방식이든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핵심 기술에 대한 그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요. 이거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그 막대한 비용 이것이 또 회사 성장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어떤 기업의 의지가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그 단계별로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뭐 테스트 베드를 뭐 성남에 뭐 설치한다, 운영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돼서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코로나 2년간의 그 코로나 시대 성장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한번 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그 제품을 고를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축인 로봇 분야에서 바퀴 없는 로봇이라는 그 독창적인 기술로 몰걸레 로봇 청소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블루오션을 선전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신기술을 개발하되 소비자의 구매 여력에 부합되도록 가성비 높은 상품을 구성해서 판매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언택트 코로나 시대에 영업 전략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특히 해외 수출도 별도로 바이어를 두지 않고 미국의 아마존처럼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영업 전략을 폈다. 그리고 이를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회사에서 성장 경험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AI 홈 서비스 로봇 전문 기업 에브리봇 박상도 전무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세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